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극한의 공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으나 은설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낮은 신음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곁에 누운 사내의 가슴팍을 더듬었으나 손끝에 닿는 질감은 따스한 인온이 아니라 엄동설 안의 얼음장보다 더 시리고 딱딱한 냉기였다. 돌쇠야, 정신을 차려보거라. 어찌 이리 몸이 차단 말이냐.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사내의 가슴에서는 그 어떤 심장 박동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정적만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던 은설은 자신의 팔에 닿는 기이한 감촉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으니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하얀 소매 너머로 명주실보다 가느다란 백색의 털들이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다. 은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뺨을 쓸어내렸으나 손바닥에 닿는 것은 매끄러운 살결이 아니라 짐승의 솜털처럼 부드럽고도 섬뜩한 질감의 하얀 털이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이냐.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게 해주소서.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거칠게 자신의 팔을 문질러 보았지만 털은 마치 살칸에서 뿌리를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드릴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했다. 옆에 누운 돌쇠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으며 그의 감긴 눈꺼풀 위로 서린 차가운 기운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신에서나 느껴질 법한 소름 끼치는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은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했으나 돌쇠의 딱딱하게 굳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어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기괴한 침묵 속에서 은설의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문의 엄격한 규율 아래 숨막히는 삶을 살던 대감댁 외동딸 은설에게 행랑방의 이름 없는 종돌쇠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연모의 대상이었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정념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으나 어젯밤 돌쇠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거친 손으로 그녀를 어루만졌으나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기운이 서렸고 은설은 그것이 그저 밤바람의 장난인 줄로만 여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사내의 품속에 안겨 깊은 잠등이 들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몸이 이토록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은설은 필사적으로 돌쇠의 팔을 뿌리치려 힘을 주었으나 사내의 팔은 마치 무거운 쇳덩이처럼 그녀의 몸을 짓눌렀고 그럴수록 그녀의 몸에 돋아난 하얀 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자라나 온몸을 뒤덮기 시작했다. 하하하고 내뱉는 숨결마저 이제는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으며 그녀의 손톱은 점점 날카로워져 날선 칼날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돌쇠야, 제발 눈을 떠보거라. 네가 어찌하여 이토록 차갑게 식어있는 것이냐. 은설은 울먹이며 그의 뺨바닥을 내리쳤으나 사내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한마디 대답도 없었다. 방 안에는 정체 모를 비릿한 향취와 흙먼지 냄새가 섞여 감돌았으며 그것은 산 사람의 방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무덤 속의 냄새와도 같았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술라군들의 발소리에 은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털로 뒤덮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만약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수치는 물론이고 자신과 돌쇠는 즉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겉옷을 끌어당겨 털을 가리려 애썼으나 옷감 사이로 빚어나오는 백색의 털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조금씩 방 안을 밝혀오자 은설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형상을 마주하고는 그만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거울 속에는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가 아닌 온몸이 눈부시게 하얀 털로 뒤덮인 정체불명의 괴물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하얀 털 위로 구슬처럼 맺혔으나 그 눈물조차 곧바로 차갑게 얼어붙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이제야 돌쇠의 심장이 뛰지 않는 이유와 자신의 몸이 변한 원인이 어떤 거대한 저주에 기인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하늘은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은설은 신음하듯 읊조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창밖을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다. 돌쇠의 차가운 몸뚱이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요지부동이었고 그의 닫힌 눈꺼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은설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곧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으나 몸에서 돋아난 털들은 이제 그녀의 얼굴 반쪽까지 침범하며 그녀의 인간성을 잠식해가고 있었다. 이윽고 밖에서 여종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은설은 단숨에 숨을 멈추고 털을 감추기 위해 이불 속으로 깊숙이 몸을 숨겼다. 아가씨, 벌써 일어나셨사옵니까? 새순물을 들고 왔사오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종의 평범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서늘하게 들려왔다. 은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은 몸이 몹시 고단하니 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명했으나 목소리 끝에서 배어나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을 숨기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여종이 의아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발소리를 멀리하자 은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돌쇠의 가슴팍에 머리를 묶고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토록 따뜻했던 그의 품이 왜 이토록 시리게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은설은 돌쇠의 손을 꼭 맞잡았으나 그의 손가락은 이미 마디마디가 굳어 화석처럼 변해 있었고 그 차가움은 은설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전율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주술이나 원한에 의한 병고임을 깨달은 그녀는 가문이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일찍이 선대 대감 시절부터 우리 집안에는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는 유물이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으나 은설은 그것을 그저 한간의 헛소문으로만 치부해왔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만약 돌쇠가 그 소문과 연관이 있는 존재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를 사랑한 대가로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하지만 은설은 도망치는 대신 돌쇠의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며 이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아침 해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무심하게 들이칠수록 은설의 절망은 더욱 선명하게 그 자태를 드러냈으니 그녀의 하얀 살결을 뒤덮은 털들은 이제 은밀한 곳을 넘어 목덜미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평소의 검은 빛이 아닌 짐승의 그것처럼 노랗게 번뜩이는 것을 목격한 순간 은설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돌쇠야, 제발 눈을 떠서 나를 좀 보거라. 네가 이리 차갑게 식어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이 흉측한 몰골을 견뎌내란 말이냐. 은설은 대답 없는 돌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으나 그곳에서는 여전히 생명의 고동 대신 무덤 속에 한기만이 서늘하게 배어나와 그녀의 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발소리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으나 은설에게 그 소리들은 마치 자신을 옥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져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때 문 밖에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참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며 은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으니 아가씨 문안 인사가 늦으시니 마님께서 걱정이 태산이시옵니다. 어서 문을 여시지요 하는 청이었다. 은설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털로 뒤덮인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아직 몸이 예사롭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쌀쌀맞게 뱉어냈으나 찬모는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마님께서 특별히 보약까지 지어 보내셨는데 이대로 물러가면 제목이 달아날 판이옵니다. 잠시 얼굴만이라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모의 집요한 요구에 은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곁에 누운 돌쇠의 시신 같은 몸을 이불 깊숙이 밀어넣고는 자신도 겹겹이 옷을 껴입어 털을 감추려 애썼다. 손가락 끝까지 도단한 털을 가리기 위해 비단 장갑을 찾아 끼고 목둘레를 높은 깃으로 감싼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으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괴력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얼굴만 내민 은설의 안색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그녀를 마주한 참모는 아가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짐승처럼 번뜩이는 것을 보고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가씨, 어찌 이리 안색이 나쁘신 것입니까? 마치 사람의 기운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홀리신 듯 보입니다. 찬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안을 살피려 하자 은설은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물러가라며 문을 쾅 닫아 걸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은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장갑 위로도 삐져나오려는 하얀 털들의 기세가 이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게다가 방 안에는 돌쇠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흙냄새와 죽음의 향취가 더욱 짙게 깔려 있어 누군가 눈치를 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므로 그녀의 가슴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졌다. 은설은 돌쇠의 손을 다시 잡고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며 그가 가진 냉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나 사내의 몸은 여전히 바위처럼 차갑고 단단할 뿐이었다. 돌쇠야, 네가 정녕 죽은 것이라면 왜 내 몸이 이리 변하는 것이며 네가 살아있다면 왜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냐. 그녀는 사내의 가슴팍을 긁어대며 오열했으나 손톱이 닿는 자리마다 가죽이 찢기는 소리가 아닌 단단한 돌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와 더욱 소름을 돋게 했다. 그러다 문득 돌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한 은설은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그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푸른 불꽃 같은 기운을 본 순간 은설은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문이 오랫동안 숨겨온 피의 대가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대감댁의 안주인이자 은설의 어머니인 부인이 직접 처소를 찾아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으니 은설아, 내 이놈들이 네가 아프다는데 어찌 어미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호령이 들려왔다. 은설은 당황하여 돌쇠를 병풍 뒤로 숨기려 했으나 그의 무거운 몸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은설의 힘으로도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제발 들어오지 마옵소서. 제 몰골이 흉하여 뵙기가 송구하옵니다. 은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나 부인은 이미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막무가내로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기이한 냉기와 짐승의 냄새에 부인은 코를 찌푸리며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 네가 정녕 사람의 방에 있는 것이 맞느냐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부인의 시선이 병풍 뒤로 향하려는 찰나 은설은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목까지 차오른 털을 가리기 위해 옷깃을 여몄으나 부인의 날카로운 눈미는 은설의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하얀 털을 놓치지 않았다. 은설아, 내 팔에 저것이 무엇이냐. 설마 네가 산에 사는 요물에게 홀려 그 기운을 뒤집어 쓴 것이냐. 부인이 경악하며 은설의 팔을 잡아 끌자 은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밀쳐냈고 그 살에 가래스네 힘의 부인은 방바닥을 굴러 넘어져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 소리에 밖을 지키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은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돌쇠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차가운 품에 몸을 던졌다. 사람 살려라, 아가씨가 괴물로 변했다. 부인의 비명소리가 대궐 같은 저택을 울리자 은설의 가슴속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자애 대신 이름 모를 야수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은설의 온몸에서 백색의 털들이 일제히 곤두서며 그녀의 옷감을 찢고 밖으로 터져 나왔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완연한 짐승의 발톱으로 변해 방바닥의 마루판을 깊게 파고들었다. 몰려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할 때 돌쇠의 차가운 손이 은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것이 느껴졌으나 여전히 그의 심장은 고요했다. 은설은 돌쇠의 품 안에서 떨며 제발 저들을 막아달라고, 아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으나 돌쇠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살기만이 서늘하게 서려 있었다. 집안의 어른들은 이 해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즉시 도끼와 횃불을 가져오라 명하며 은설과 돌쇠를 요물로 규정하고 처단할 준비를 서둘렀으니 가문의 명예를 위해 딸의 목숨조차 버리려는 그들의 냉혹함에 은설은 절망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저택 마당에는 거대한 횃불들이 타올랐고 은설의 처소는 분노한 가문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도망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대감은 마당에 서서 저 방 안의 요물들을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우리 가문에 저런 수치는 있을 수 없다며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고 하인들은 겁에 질린 채 횃불을 방 안으로 던지려 했다. 은설은 불길의 열기가 느껴지자 돌쇠를 꼭 껴안으며 우리가 죽더라도 저승에서는 부디 따뜻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나 그 순간 돌쇠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돌쇠의 그 목소리는 마치 땅 밑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의 진동처럼 은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방 안으로 던져진 횃불이 비단 커튼에 옮겨붙어 매운 연기가 사방을 메우기 시작하자 은설은 눈을 따갑게 만드는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그를 감싼 냉기는 불길조차 범접하지 못할 만큼 서늘했다. 돌쇠는 여전히 심장이 뛰지 않는 기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의 안광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푸르스름한 안개처럼 빛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대감의 서슬퍼런 고함이 들려왔고 저 요물들을 당장 끌어내어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라는 명령의 하인들이 도끼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하자 은설은 짐승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돌쇠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정녕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는 것이냐? 은설의 물음에 돌쇠는 대답 대신 그녀의 하얀 털이 돋아난 뺨을 차가운 손으로 부드럽 어루만졌으며 그 순간 은설의 머릿속에는 잊혔던 10년 전의 참혹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은설이 아주 어릴 적 대감댁 뒷마당 깊은 우물 근처에서 벌어졌던 일로 당시 가장 충직했던 소년 종이었던 돌쇠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숨이 끊어지던 날의 풍경이었다. 대감은 가문의 비밀스러운 서책을 훔쳤다는 누명을 돌쇠에게 씌워 가차없이 매질을 가했고 숨이 멎은 그의 시신을 차가운 우물 아래로 던져버렸으나 어린 은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선명해졌다. 그때 돌쇠의 차가운 시신을 향해 은설이 던졌던 약속, 즉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노라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흘린 피가 돌쇠의 입술에 닿았던 것이 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왜 심장도 없이 나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내 몸이 너와 같은 짐승의 털로 뒤덮이고 있는지. 은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 눈물은 돌쇠의 굳어버린 피부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며 기이한 문양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방문이 마침내 부서져 내리고 대감과 무당이 이끄는 장정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는 가문의 금지옥엽 은설과 죽은 자의 기운을
내뿜는 돌쇠의 기괴한 동거였다. 무당은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이놈은 이승의 존재가 아니다. 10년 전 우물에 버려진 원혼이 아가씨의 정기를 빨아먹어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니 당장 목을 쳐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대감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딸의 모습에 분노하여 저 짐승 같은 것을 내 딸이라 부르지 마라. 당장 저 괴물과 함께 시신을 처리하라고 소리쳤으나 은설은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응시했다. 아버지가 죽인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가문의 양심도 함께 죽인 것이라며 은설이 사요를 토하자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하얀 여우의 환영이 일렁이며 방 안의 모든 촛불을 단숨에 꺼트려 버렸다. 어둠 속에서 은설의 손톱은 더욱 길어지고 날카로워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쇠사슬이 끌리는 듯한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냈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돌쇠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으나 그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방바닥에는 서리가 내리고 벽면은 얼어붙어 불길조차 그 기세를 잃고 사그라들었다. 무당이 부적을 날리며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돌쇠의 차가운 손등에 닿은 부적은 그대로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돌쇠는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무당을 방 밖으로 날려버렸다. 은설은 이제 완전히 짐승의 감각으로 주변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의 눈에 서린 탐욕과 공포, 그리고 가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릿한 죄악의 냄새를 맡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던 고결한 가문의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맞이할 지옥의 시작입니까? 은설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보다 훨씬 깊고 울림이 컸다. 대감은 당황하여 칼을 뽑아들었으나 은설의 몸을 뒤덮은 하얀 털들은 마치 강철로 된 갑옷처럼 칼날을 퉁겨냈고 그녀의 노란 눈동자는 오직 진실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10년 전 그 서책은 돌쇠가 훔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금기시된 주술을 익히기 위해 스스로 숨긴 것이 아니었냐는 은설의 추궁에 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 죽은 자의 정기를 이용하려 했던 대감의 추악한 비밀이 딸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자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은설은 돌쇠의 차가운 손을 잡고 천천히 방을 나섰으며 그녀가 딛는 발걸음마다 마당의 흙들이 얼어붙어 하얀 길을 만들어냈고 그 기이한 광경에 감히 누구도 앞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은설의 전신은 이제 눈부신 백색의 빛을 발하며 인간과 영물의 경계에 서 있는 성스러운 존재처럼 보였다. 무당은 쓰러진 채로 저것은 사랑이 아니라 앞귀가 씌운 망상이라며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으나 은설은 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대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이 집안에 흐르는 피의 저주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제물로 삼지 마소서. 은설의 말과 동시에 돌쇠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저택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돌쇠에 뛰지 않던 심장 부근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그것이 은설의 하얀 털과 공명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순식간에 두 사람은 하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대감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수치심과 요물로 변한 딸에 대한 증오로 미쳐버린 듯 칼을 휘둘렀으나 그 칼날이 가른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은설에 부서진 비단 노리개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하얀 안개가 걷혔을 때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으며 은설과 돌쇠가 서 있던 자리에는 하얀 눈꽃 송이들이 계절을 잊은 채 소복이 내려앉아 사람들의 죄악을 덮으려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가문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대감은 그날 이후 정신을 놓아버린 채 매일 밤 우물가를 서성이며 죽은 종의 이름을 부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은설은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함으로써 연모하는 이를 살려냈고
돌쇠는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은설의 육신에 의지하여 이승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것은 비극이자 동시에 지독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가문의 어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요괴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진실을 묻으려 했으나 그날 밤을 목격한 하인들의 입을 통해 전설은 이미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은설과 돌쇠는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서로의 영혼이 얽힌 이상 그 어떤 추위도 그 어떤 단절도 두려울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은설의 몸에 돋아난 하얀 털은 더 이상 징그러운 저주가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으며 돌쇠의 차가운 몸은 은설의 열기를 받아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한 쌍의 신비로운 신령처럼 보였고 그들을 쫓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시선은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흐릿하게 멀어져만 갔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심판과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이 완성될 궁극의 장소였으니 은설은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단해의 끝자락에서 은설은 자신을 뒤쫓아온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짐승의 숨을 몰아쉬었으니 그녀의 온몸은 이제 완전한 백색의 털로 덮여 달빛을 머금은 눈더미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대감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칼을 휘두르며 저 유물을 당장 잡아 죽여라.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금기된 주술을 훔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며 하인들을 재촉했으나 그들 중 누구도 서슬퍼런 냉기를 내뿜는 돌쇠의 기세에 눌려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무당은 이미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주력을 끌어모아 방울을 흔들며 이들은 하늘의 섭리를 어긴 죄인이니 산채로 불태워야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저주를 퍼부었으나 은설의 노란 눈동자에는 이제 공포 대신 서늘한 연민만이 감돌았다. 은설은 돌쇠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 아버지가 행한 잔혹한 재례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하기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탐하셨던 그 부귀영화가 과연 돌쇠의 목숨을 앗아가고 제 영혼을 짐승으로 만들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나이까. 은설의 일갈의 대감은 멈칫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문을 위해서라면 종놈의 목숨 따위는 몇백 개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대꾸했다. 그는 돌쇠가 죽던 날 우물 속에 던졌던 것이 단순히 시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모든 악업을 함께 묻었던 것이라 믿었으나 그 악업이 10년의 세월을 지나 은설의 피와 결합하여 이토록 거대한 저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갑자기 대감이 품 안에서 낡은 부적을 꺼내어 허공에 던지자 돌쇠의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은설은 경악하며 그를 부축하려 달려갔다. 이것이 바로 내 놈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둘 비방이다. 내 딸의 정기를 먹고 살아난 괴물아, 이제 내 놈의 심장을 꺼내어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대감은 미친 듯이 웃으며 돌쇠의 가슴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은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의 기운이 돌쇠의 냉기와 합쳐지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대감의 칼날은 은설의 하얀 털에 닿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 파편으로 흩어졌다. 은설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태고의 분노를 느끼며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녀가 딛는 땅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가문의 추악한 비밀들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대감이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과 주술의 실체를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으며 오직 탐욕에 눈먼 대감만이 제자리를 지키며 부서진 칼자루를 움켜쥐고 발악했다. 네가 감히 애비에게 칼을 겨누려느냐. 이 짐승 같은 년아. 대감의 욕설에도 은설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죽인 것은 딸이 아니라 아버님의 양심이었음을 깨달으소서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돌쇠는 은설의 힘을 받아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가슴에서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 아닌 은설의 온기가 섞인 은빛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증오를 넘어선 사랑의 승화였다. 돌쇠가 손을 뻗자 대감을 지탱하던 탐욕의 환상들이 무너져 내렸고 대감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스스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무당은 그 광경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은설이 내뿜은 하얀 안개에 갇혀 자신의 저주 속에 잠식되어 갔으며 저택은 원인 모를 불길에 휩싸여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부정한 재물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갔다. 은설은 불타오르는 집을 등지고 서서 이제야 비로소 돌쇠의 억울한 넋이 위로받았음을 직감하며 길게 뻗은 자신의 발톱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의 흔적이 아닌 고결한 영물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돌쇠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은설에 대한 깊은 연모와 감사가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은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녀를 이끌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괴물이라 부르며 사냥하려 하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기에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불타는 저택을 바라보며 가문의 몰락을 목격했고 그 밤 하늘 위로 거대한 흰 여우와 사내가 함께 승천하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보았다고 입을 모아 전달했다. 은설의 하얀 털은 이제 저주가 아닌 그녀를 보호하는 은총의 옷이 되었으며 돌쇠의 차가운 몸은 은설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고동을 시작했으니 이것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지독한 인연의 결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의 편견이 닿지 않는 깊은 숲 어딘가에서 그들만의 낙원을 일구는 일뿐이었으며 은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문을 향해 서늘한 눈길을 던진 뒤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아래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기이하고도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었다. 태백산맥의 깊은 품속에서도 가장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만왕제 너머 이름 없는 골짜기에는 1년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그곳에 자리 잡은 작은 귀틀집 안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스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은설은 화로 앞에 앉아 찬물을 끓이며 자신의 손등을 덮은 은백색의 고운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으니 그것은 이제 흉측한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시린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포근하고도 고귀한 신령의 옷자락과도 같았다. 밖에서는 장작을 패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이윽고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내는 예전에 창백했던 안색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도는 얼굴로 은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돌쇠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들거라. 날이 이리 찬데 몸이라도 녹여야 하지 않겠느냐. 은설의 다정한 부름에 사내는 땀방울을 닦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예전의 그 소름, 끼치던 냉기는 간데없이 서로를 보듬는 애틋한 열기만이 오갔다. 돌쇠의 가슴에 귀를 대어보면 이제는 아주 느리지만 또렷하게 콩닥거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려왔으며 그것은 은설이 자신의 인간성을 내어주고 얻어낸 가장 값진 생명의 노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양반가의 규수와 천한종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그저 설산의 품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반려로서 매일을 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은설의 몸을 뒤덮은 하얀 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욱 눈부시게 빛났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흰 여우가 길 잃은 약초꾼들을 구해주고 호련히 사라진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입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했다. 대감의 저택이 있던 자리는
이제 자풀만이 무성한 폐허가 되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으나 은설은 그곳을 향해 단 한 번도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은 채 오직 현재의 평온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밤이 찾아오자 은설은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되새겼다. 돌쇠야, 만약 그때 우리가 가문을 떠나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이 터를 거부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은설의 물음에 돌쇠는 그녀의 하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가씨의 마음이 저를 살렸고, 저의 냉기가 아가씨를 지켰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질 운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당신과 함께임이 제 평생의 축복이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산바람보다 청아했고 그 눈동자에는 은설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연정이 가득 담겨 있어 은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저녁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산나물과 따뜻한 숭늉으로 허기를 채웠으며 방 안에는 소량기와 흙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버무려진 안온한 공기가 가득 찼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요물이라 부르고 괴물이라 손가락질할지언정 진정으로 차가운 것은 심장이 뛰지 않는 시신이 아니라 욕망의 눈이 멀어 핏줄까지 저버린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설은 이제 밤마다 돌쇠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세상 그 어떤 소미불보다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준다는 사실에 행복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설산의 정령처럼 변해버린 은설의 자태는 달빛을 받을 때마다 은가루를 뿌린 듯 찬란하게 빛났고 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대한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또 누군가에게는 애틋한 사랑으로 기억되며 설산의 전설로 굳건히 자리 잡았으나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무심한 세월일 뿐이었다. 은설은 가끔 자신의 털을 빗겨주는 돌쇠의 손길을 느끼며 인간으로 살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인간답게 느껴진다는 기묘한 역설을 온몸으로 체험하곤 했다. 겉모습은 짐승이 되었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순수해졌으며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진 영혼은 광활한 대지를 누비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자 구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눈 덮인 산등성이를 함께 거닐며 발자국을 남겼고 그 발자국 위로 다시 눈이 쌓여 흔적을 지울 때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대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깊이 각인되어 갔다.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사랑은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영원한 봄을 맞이하였으며 은설과 돌쇠의 이름은 이제 바람 속에 섞여 설산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인간의 정과 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들의 기이한 인연은 후세 사람들에게 겉모습 속에 감춰진 진실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거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은설은 자신을 가두었던 세상의 편견을 향해 작별을 고하며 돌쇠의 품 안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을 찾았고 두 영혼은 빛이 되어 설산의 별들 사이로 스며들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빛으로 남았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그 온기를 알아봐주는 진실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기이한 전설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여주고 있다.